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어쩌면 청춘의 DJ 우디. 한비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날이 요즘에 많이 따뜻해졌고 오늘 비도 비 추적추적 오는데요? 내리고, 그래서 약간 좀 다운되는 기분을 이렇게 좀 박수로 한번 끌어올리면서 방송 한번 시작을 하고 싶은데. 박수를 다운되게 치기. 네,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은 이미 했죠. 하민 씨, 어떻게 지내라고요?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훅 들어와요 갑자기. 저야 뭐 네. 이번에 좀 공연은 거의 못했고 약간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기관지염? 네, 지금도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떤데? 좀 모르시겠네. 약간 좀 기관지에 염증이 찼어요. 약간 폐렴 같은 거랑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먼지를 많이 먹고 또 요즘 미세먼지 막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야겠어. 마스크 잘,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 마스크 잘 쓰시면서 정말 기관지를 보호하도록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달고 다니는 병이 아닌가 싶은데. 저 진짜 생전 처음이에요. 기관지염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요즘에 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네. 진짜 마스크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네. 조금이라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주변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많아졌어 옛날보단.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데 좀 예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좀 제도적으로도 좀 이런 환경이 좀 좋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러게요. 방편이 있었으면 좋겠네. 전에 일본 분 얘기했는데 네. 한국에서 놀란 점이 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안 쓰냐.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쓰잖아요. 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는 좀 약간 멋부리려고 쓰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정말. 맞아. 근데 그것도 유행이지 뭐. 하여튼 맞아. 뭐 저는 그랬고요. 우디 씨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목요일에 이제 어제죠, 어제. 목요일에 이제 중국어 학원이 이제 끝나갔고. 끝났네 진짜. 네, 이제 2달치의 이제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좀 홀가분해? 지금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도 많이 들고. 이제 자전거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났네. 정말 자전거가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학원이 끝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학원이 끝나서 전 홀가분한 게 더 커요. 왜냐면 2달 동안 계속 숙제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3-4시간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 시간에 이제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 예, 물론 중국어 공부 좀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실력을 유지해야겠지만 어쨌든 홀가분한 홀가분했고. 느낌.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자소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번번이 탈락을 해갖고. 번번이.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럴 수 H 뭐 있지. 회사도 이번에 제가 자소서를 썼는데 서류부터 탈락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게 한 주를 그럴 수 또 있지. 보냈던 것 같아요. 에이, 뭐 오디션도 그렇고 뭐 자소서도 그렇고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 번만 붙으면 되는 걸 뭐. 맞아요, 정말.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리고 슬퍼. 그리고 좀 처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거. 한 번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음악이든 미술이든이면 자기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나가면 좀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좀 자기 위안이라도 되는데 뭔가 자소서라든가 뭔가 면접이란가 이런 거면은 네. 막 눈에 갑자기 보이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어.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서류에서 탈락하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너 나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지. 약간 좀 모멸감이 조금 들기도 해요, 사실.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내 자존감이 약간 박살나는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소개팅을 하는데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사진을 보내는데 미안해, 뭐 갑자기 이런저런 약속을 되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런 근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사진 생각을. 보고 안 된다 하는 거는 면접까지 붙고선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사진이 면접인가? 직접 만나야지 면접이지. 소개팅에서 그러네.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진만 보고. 그럴 수 있지. 제가 뭐 제 얘기일까 아닐까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리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위클리픽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뉴스를 보고 남몰래 했던 푸념들 저희가 대신해드립니다. 위클리픽 오늘 주제는 바로 이런 인종차별 관련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차별과 편견 이런 느낌? 네, 차별과 어떤 편견에 느낌으로 대한 해야 돼요? 내용. 네,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된 일단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오스카상의 문라이트나 이런 영화들이 작품상을 받은 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달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치, 이제 꽤 와서 됐지. 왜 이 얘기를 또 꺼내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이제 가보톡에 또 영화 관련 업계에서 좀 종사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게스트로 나오시는데 그분의 얘기랑 저희가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거랑 좀 결부지어서 같이 하면 더 콘텐츠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들으실 때도 전후에 이렇게 흐름을 한번 이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선정한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위클리픽이 그 주에서 가장 큰 어떤 이슈들로 또 어떤 네.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네. 이번 주에 거의 세월호 인양한거나 음. 아니면은 뭐 박근혜 구속 뭐 이 정도 그런 거 정도인데 사실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아니어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좀 피곤했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면 사실 네. 그것도 좀 피로가 누적되거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영화 얘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게 아까 인종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번에 오스카상을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면서 문라이트나 아니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주목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그쵸? 이유가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오스카상이 또 잘못 전달되면서 한번 해프닝이 있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뭐 작품상 수상자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라라랜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우주연상에 대한 관련된 그게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 배달이 돼 갖고 그걸 읽어 갖고 이제 라라랜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끊고 죄송한데 이제 문라이트다. 죄송하다. 이렇게 돼서 해프닝이 오스카상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해프닝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민망했을 것 같아. 부끄러운 일이지. 그 라라랜드 하는 사람들은 나와갖고 막 자기 소감 얘기할 때 얼마나 또 고민도 많이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서류 탈락되는 그런 민망함 같은 느낌. 그러면 이런 해프닝이 또 재밌어요. 어떻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사가들의 입장에서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생방송의 묘미라고 하지. 네. 그래서 이런 문라이트가 그런 상도 받았고 그리고 히든 피겨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분야에서 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런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여우조연상, 각색상, 작품상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대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수상은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바로 인종차별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대중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소수자들의 차별이 현실이고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네. 소수자 차별 이런 건데 사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좀 얘기하다 보면 영화에 대한 좀 스포랄까?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보시기에 어느 정도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사실 그거 나 개인적으로는 좀 네.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서 나 재미가 없다. 사실 이런 영화는 그거 자체로 좀 어떤 그 얘기의 자체가 층위가 재미가 좀 없는 거야? 낮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특히나 영화는 카메라 기법이나 아니면 연출 순서나 이런 걸로 되게 좀 작품성이나 아니면 연출성을 드러내는 건데 그 스토리 자체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재미가 없어진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 막 진짜 무슨 갑자기 반전으로 누가 범인이다 이런 거는 확실히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중심인 작품들은 조금은 들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강조하려고 이런 거 했구나라는 게 듣고 나서는 오히려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내 멋대로 해석한 건가?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그럼 보는 이유가 물론 이거 그 로봇들이 이기겠지. 결과적으로는 뭐 이길 거 알지만은 그 가운데서 CG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그치. 폭폭 터지고 이런 것들 보려고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는. 괜찮은 정당화였다. 얘기지. 그러니까 힘들었다. 네, 어쨌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영화를 한번 잡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문라이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네. 네, 이게 문라이트라는 영화가 2016년에
이게 10월 24일에 개봉된 영화인데 미국에서 개봉됐어요. 그래서 베리 젠킨스라는 감독의 영화인데 이게 골든글로브, 그러니까 74회 골든글로브에서 6개 부분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고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고 제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8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되고 작품상, 남우주연상, 각색상 이렇게 3가지를 수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카데미 역사상 2번째 흑인 감독 수상작이라고 하니까 물라이트가 아무래도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더 귀에 많이 그쵸. 들리실 거야. 이게 아무래도 상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그러니까 호평을 받은 영화다 보니까 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상 받았다고 라라랜드 이기고. 그러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오스카 그 상이 잘못 전달된 것 때문에 또 아실 테고.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어떤 보면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이면서 약간 그런 흑인에 대한 흑인의 차별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샤일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성장하는 스토리. 그렇죠. 그런, 성장과 성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걸 엮었다고 볼 수 있지. 맞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좋았던 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년기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청년, 그리고 3번째 챕터에서는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유년기에서는 이름이 리틀이에요. 이 애의 별명이. 왜냐면 키가 조그매갖고 리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2번째 파트의 제목은 이제 샤일론이라는 자기 본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인상 깊었던 게 3번째 파트 제목이 바로 블랙이에요. 블랙이라는 이름은 케빈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블랙이었는데 왜 블랙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케빈과의 그런 정서적인 유대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인간적인 교감을 한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케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째 단계에서 바로 블랙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자로서의 얘기는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편집이나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그런 내적 고뇌를 이렇게 담은 그런 표정이나 연기? 전 특히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게 약간 그 멍한 표정? 뭔가 그런 되게 고독한 표정? 사춘기 때 그러니까 3가지 시기니까 배우가 3명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 사춘기 때 애가 가장 찌질했어. 맞아. 정말 찌질한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너무 진짜 너무 연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걔도 그냥 찌질인데 막 억지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표정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다가 진짜 야 너 나와라. 와서 어. 촬영해라. 약간 그러니까 진짜 쫄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니 그리고 그 3명의 연기자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눈의 표정이 너무 비슷해. 맞아. 진짜 이게 성장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터를 보시면 그 아까 말한 그 3가지 시기에 배우들의 얼굴이 3가지가 딱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얼굴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왼쪽 보면은 블루 파란색이고 중간 사춘기 때가 레드색이고 성인기 때가 블랙이에요. 근데 이게 그 컬러가 의미하는 바가 그 이 제목 자체가 문라이트잖아요. 문라이트가 달빛이거든요. 달빛은 푸른색으로 빛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 영화에서도 중요한 장면이지만 이 달빛 아래 해변가에서 그 어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이 달빛 아래에서 모두 블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걸 나타내기도 해요. 그 블루라는 색깔이. 그래서 이 유년기가 블루로 그 포스터에 쓴 거는 어떤 그 인간적인 순수함이나 아니면 인간 본질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누구나 같은 가치니까 인간이라면. 그리고 중간에 레드인 거는 사실 많이 이 친구도 방황을 많이 겪거든요. 많이 찌질하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 표현을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레드인 거고. 그러니까 블랙 3번째 블랙에 대해서는 아까 그 우디 씨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또 논란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성장하지 못해. 자기가 바라던 삶은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뉘앙스나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블랙도 있지만 그 성인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깨닫고 있어요. 내가 소수자구나 라는 거랑.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찾아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블랙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블랙도 의미가 맞지만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블랙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는 좀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작품상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작품상까지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솔직히 노미네이트 정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나 좀 아니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배치해 놓은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기법에서도 그 불안감을 나타내는데 좀 카메라 많이 흔들거든요. 엄청 흔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밀착해서 클로즈업을 해요. 진짜 그 우리들 책 볼 때 글자 맨 앞 바로 눈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완전 밀착해서 클로즈업 하는데 그런 기법들을 이용한 것도 다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아니,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작이다 이 정도까지 아니야. 근데 저는 약간 좋은 영화 물론 그러니까 명작과 그러니까 좋은 영화긴 해. 아닌 것과를 이렇게 가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떡밥을 던지고 떡밥을 잘 회수하느냐라는 얘기도 그치. 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떡밥을 던지고 그냥 언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떡밥에 대한 그 회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부여했다라는 느낌이 정말 들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블루 그러니까 물라이트라는 그 얘기를 했지만 장면 중에 자기가 이제 파란 색깔 뭐 그런 무슨 세척 도구 같은 거 같은데 세척 액체 같은 거를 막 이제 욕조에다가 뿌려요. 그다음 물을 받아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파래지고 싶다. 뭔가 이런 열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블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소년이 나중에 이제 블랙 3단계에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얘가 성숙해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남들이 봤을 때 좀 성숙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좀 찌질한 애였다면은 나중에는 막 이에다가 금리 이렇게 그릴즈라고 하죠. 세졌어. 네, 그릴즈도 달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덩치도 엄청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흑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 애가.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한비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길이었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랑 케빈이라는 친구가 너 이거 왜 하냐? 너 지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냐? 그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본인은 너 그럴 거면 나한테 나 왜 불렀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하나의 그런 블랙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랙이라는 의미 결국에 그걸 찾아간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 하나하나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단물이 조금씩 나오는 내용들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봤고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건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들었어. 사실 난 조금 아쉬운 거야 근데 라라랜드가 더 잘 만든 것 같아.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라라랜드를 못 봤어. 아 그래요? 이런 그게 문제가 있었네. 여튼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막 흑인들이 되게 차별받는 영화인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봤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어떻게 극복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사실 그거는 큰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블루로서 나타내는 어떤 모든 인종의 평등함 이런 거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큰 맥락은 아니고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것보다도 소수자의 어떤 성장, 소수자가 겪는 편견이라던가 그걸 이겨냈다기보단 그냥 그 사람이 겪는 과정 자체를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성소수자한테 흑인이라는 것보다도 성소수자인 게 오히려 더 약자일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 더 많이 들었어 사실. 맞아. 흑인이면서 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소수 곱하기 소수잖아요. 더 소수가 되는 거지. 정말 그 아까 말한 그 히든 챔피언도 사실 히든 피겨스? 히든 핑거스 히든 챔피언이래. 그 중소기업들 히든 챔피언 되게 좋아하거든.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에서도 그분들은 여성이면서 흑인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솔직히 약자 중에 약자지. 맞아요. 비슷한 거야. 아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레즈비언이었으면은 약자 곱하기 약자. 그건 진짜 힘든 약자지. 거야. 어쨌든 근데 히든 피겨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대적 배경이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한창 우주 전쟁이라고 뭐 말을 하는데 막
이제 스푸트니크 1호 막 이런 거 러시아가 먼저 발사해갖고 우주를 처음으로 이제 내보낸 위성이 그쵸 그쵸. 예, 성공한 게 바로 러시아 소련이었잖아요. 우주상.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소련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경쟁을 했던 거고 주도권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쟁이 중요했던 이유가 어제 로켓 기술 자체가 어떤 미사일 기술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미국한테 있었던 거지. 요즘에도 이건 논란이 많았던 게 요즘에 북한에서 뭐 무수단 뭐 발사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성 쏘는 그곳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 이제 판두를 끼우면 이제 되니까. 끼우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로켓 기술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에서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그 나사에서 일하는 그 흑인 3명, 그 흑인 여성 3명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뭐 흑인과 백인 분리 정책이 굉장히 또 심했을 때라서 화장실도 이제 분리되어 있고 뭐 식수대도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요즘이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소수자이면서 소수자로서의 대접을 받은 시대에 어떻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런 자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 잘 돼서 나중에 뭐 그렇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나사에서 어떠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기가 관리자가 원하는 게 되고, 다 됐어. 결국에. 어떤 사람 뭐 엔지니어가 되고 어떤 사람 뭐가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좀 그 실화라니까 실화 기반으로 둔 거니까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되게 좋은 해피엔딩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화니까 오히려 박수 칠 수 있는 거지. 맞아. 뭔가 실제 사람이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실화라면 약간 슬플 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평이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게 실화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결론적으로.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요즘에 그 두 영화가 아직도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고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가시면 그 두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흑인 인권은 사실 그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지금도 간간히 나오는 소식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흑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무슬림이라던가 동남아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얘기나 뭐 그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영화들을 통해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얼마나 하고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감수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이나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흑인의 인권을 다룬 영화들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런 관련한 영화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반두비라는 영화가 뭐 그런 노동자들의 삶,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다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런 문화적으로 대두될 정도로 크게 맞아. 뭐 관심을 받고 이런 거는 그것도 아닌. 약간 좀 진지하게 가려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소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 반두비라는 영화도 좀 대중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뭔가 이 다문화라던가 어떤 동남아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자라는 어떤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아. 진짜 이 문제가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어떤 오락의 하나로 좀 소비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알려졌으니까 사실 단점이 더 컸다고 봐야지. 결과적으로. 맞아. 저 옛날에 제가 했던 동아리가 그런 외국인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였다 보니까 약간 그 동아리 자체에서 반두비 상영회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당시에 제가 2010년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영화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거가 관련된 영화들이 또 나오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런 후발주자가 없었어 사실 반두비 맞아.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뭐 일베나 아니 일베뿐만 아니라 좀 아직도 좀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안 좋은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일자리 뺏어간다던가 뭐 그래요. 범죄 맞아요. 일으킨다던가 뭐 그런 게 계속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구조적으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가 금방 올 테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지금 출산율로 극복하기에는 터무니없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이민밖에 없을 거예요. 이민자 받는 거밖에. 이거는 한 30년 40년 내보면 그렇죠. 그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야 되나?
맞아. 그리고 인식조차도 없어. 우리가 뭔가 맞아.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저도 생각보다 크단 말이지 이게. 그 원인을 물론 막 미래 몇십 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서 지금 와서 물론 지금 환경 문제도 곧 있으면 그 지구 온난화가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감수성을 갖기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정치학 수업을 한번 들었을 때는 이게 인구 구조상 몇 퍼센트를 넘어가야지 그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정치학자분들도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숫자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거지. 나중 되면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200만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배가 말했던 것처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라는 맞아요. 얘기죠. 정말 현재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2월 20일에 국가인권회가 발표한 이제 혐오 표현 실태 조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그리고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 1,014명 중에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 이렇게 하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사정책연구회에서 이제 증오범죄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 한국인은 0.4%가 이제 폭행, 상해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외국인은 그 비율이 높아서 3.5%에 달한다고 해요. 폭행 당한 그 비율이 그리고 증오범죄와 관련된 그런 비율이 확실히 높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자는 누구,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확실하게 밝혀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도 성소수자 10명 중에 4명은 이제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한 3,208명 중에 42%는 또 직장이나 가족에게 직접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성소수자가 아닌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옹호를 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사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나 애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거의 소수자로 몰린 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당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되게 그 연구 결과로도 나온 거지만 이 소수자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왜 그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애가 안 나오잖아. 번식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교수들이나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어떤 이상적인가 이러면 출산을 하고 번식이 돼가면서 진화를 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거다. 자연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성소수자가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세계에 살아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필요로 했을까, 왜 살아남았을까를 연구를 해봤는데 사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 어떤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전자들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사실 저도 처음에 보고선 이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번식이 안 되면은 그냥 진화론적으로 필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걸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그 유전자의 몇 %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DNA가. 근데 그게 이제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게 연결이 돼서 또 다른 그게 나오는 거지. 성소수자들이. 그런 게 또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성소수자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어떤 세대에서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 DNA가 그걸로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돼? 형성이 되는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약간 리처드 도키스였나?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문화적인 유전자를 얘기하면서 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약간 그것도 이런 문화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뭔가 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랑 연관이나 했는데 그 DNA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좀 흥미로운 이론인 것 같아 정말.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 뭐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게 뭐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많이 묻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에 그 공감 능력이라던가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쪽으로 사실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거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근데 아직도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방적이지 않으니까 좀 폐쇄적이라고 봐야지. 아무래도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나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좀 유교적인 사상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물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차별 같은 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수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좀 이야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 측면에서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이 사회가 중요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동포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은 네. 뭐 일본에서 이제 이런 조선인들이 남아있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뭐 차별을 받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들을 보면은 아 소수자로서의 받는 차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1999년까지는 조선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에 붙은 가게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차별이 또 엄청 심했다는 거지. 심지어 그런 제도적으로도 대출에 대한 차별 그리고 혐한 시위 막 이런 것도 있어갖고 뭐 요즘에도 중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의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수자지만 그 다수자가 이제 외부로 나가 소수자가 됐을 때 겪는 그런 고충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얼마 전에 또 이슈였던 게 영국에서 뭐 산부리 토트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밀월이라는 팀, 이랑 이제 FA 4강에서 그 팬들이 엄청 인종차별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개고기를 먹는다, 뭐 북한의 핵 문제 뭐 얘기하면서 뭐 걔네 DVD 막 복사해서 다닌다, 막 이런 고정관념들을 막 얘기하면서 인종차별 심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심판이 제재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댓글만 봐도 와 얘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좀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맞아.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딱히 우리 얘기가 아닌 거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과 좀 감수성을 그런 식으로라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초보적이라 그래야 되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저도 이번에 막 조사하거나 좀 여기저기 외국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나도 생각했던 게 차이와 차별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인지 어떤 그냥 다름의 어떤 경계선인지 사실 이게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남성 여성까지가 어디가 다른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차이인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찾아봤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딱 정해진 그러니까 정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위계 질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종 색깔이 누구나 봐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그냥 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야 검은 색깔이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흰색이 만약에 더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백인들은 흰색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검은색이 더 열등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위계 질서를 만들잖아.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전능하다 이런 식으로 위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등급을 만들고 수준을 만들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체화되고 황인종이 백인들보다 눈이 평균적으로 작아요. 그죠? 그건 차이야. 다른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백인종들이 어떻게 인종 차별로 바꾸냐면 그걸 눈을 작다고 놀리거나 그러니까 놀리는 게 의미는 눈이 큰 게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작은 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눈을 막 이렇게 찢으면서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위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위계를 만든다는 게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차이와 차별 자체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생각보다 뭔가를 차별한다는 게 어떤 것에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꼭 인정뿐만 아니라 뭐 너 친구들 그 어떻게 사이는 보면 남몰래 가지고 있던 그 무의식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차별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인종차별적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뭔가 외국인들 보면은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이게 차별이 생각보다 내가 내재화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많이 좀 테스트라 그래야 되나? 많이 적용시켜 보시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감수성,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단계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건데 최근에 마마무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막 흑인으로 이제 분장을 해서 나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저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대체 왜 문제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서 흑인은 되게 무능력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있는데 그 사람 백인인데 이제 자기가 백인일 때는 그냥 뭐 자기 그냥 점잖게 행동을 하는데 흑인 분장을 할 때마다 되게 껄렁대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을 이렇게 투사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점점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이런 흑인 분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봤을 때 차별이다. 그치, 라는 그치. 식으로 그런 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맞아, 이게 맞아.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그치.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위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 낮춰서 부른다는 거에 대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낮춘 건지 높인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은 차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느끼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차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지 않을 거야.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근데 정말 이거를 사실 이 어떤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마마무의 콘서트 장면만 딱 그냥 떼놓고서 만약 어디다 그치. 캡처를 해갖고 그건 올렸다고 모르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 흑인들 입장에서는 얘네 아시아 애들 우리를 엄청 무시하는구나 그치, 라는 그치. 식으로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별 맞아. 문제는 되게 섬세한 어려워 작업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왜냐하면 아까 말한 듯이 이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서 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그게 재미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직업적인 거나 사람에 대해서 이미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사실 할 수도 있거든. 네 근데 그걸 나는 모른다면 사실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섬세한 작업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느낀 게 그 샘 오첼인가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흑인 분이신데 그분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은 흑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흑형이라고 불러다지 말라. 불러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형 되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레스펙트의 의미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강하고. 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뭔가 멋있어서 와 진짜 흑형 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뭔가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거 자체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거지. 사실 그거 자체는 아까 말한 위계질서에서 막 천박하고 낮은 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의 위계질서 중에 한 군데에 카테고리를 붙여버리면 그게 언제든지 그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게 낮아질 수 있고 언제는 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만약에 흑형이 막 스포츠 잘하고 막 엄청 좀 공격적이고 막 힘 세고 이런 이미지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엄청 힘만 세고 운동만 잘하고 멍청하다 이런 이미지가 더해져 버리면은 바로 차별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를 묶어놓는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섬세한 작업이기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섬세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거시적이고 딱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직관적인. 보통 그런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음에도 그런
그런 미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혹시적으로 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서 공감을 한다는 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단계의 공감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얘기를 저희 어쩌면 청춘이다 청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차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자료가 존재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찾아보니까 이런 통계가 또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그 말한 20대가 3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32.5%인데 20대가 그 외국인에 대한 불신도가 더 높다는 거지. 20대가 더 심지어 60대보다. 60대가 31.1%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시적으로 인터뷰한 경우도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 그래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고립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백인들이나 그런 청년층이나 이렇게 공감을 했던 것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 멕시코 애들 다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얘기들이 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국인에 대한 그걸 배제하고 우리 경제 어떻게 좀 이기적으로 이제 좀 행동을 그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막 외국인 애들 왜 우리 와서 사고만 치냐. 그리고 뭐 얘네 뭐 세금도 안 내지 않냐 하면서 얘네 몰아내고 뭐 우리 얘네 때문에 우리 일자리만 뺏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좀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좀 배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최근에 댓글들 보면 좀 우려스러운 수준의 댓글들이 좀 많아갖고. 그러니까 물론 이민자들이나 오신 분들이 뭐 100% 항상 좋은 일만 하진 않겠지만 그냥 우리랑 다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라던가 아니면 이민자들 관련한 어떤 그런 기사들의 댓글 다 보면은 다 욕밖에 없어.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필요한 존재고 그 3D 업종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던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동아리 활동을 또 하면서 그때 경기도 양주까지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하철 타면은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식들이 좀 더럽다 약간 이런 인식. 더럽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고서 일어나면 보통 한국 사람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뭐 틈을 타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외국인이 앉은 자리는 또 안 앉으려고 해. 그게 한 3, 4년 전 얘기였거든요. 맞아, 약간 그게 약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좀 약간 더럽고 뭔가 우리랑 다르고 뭔가 좀 냄새나고 약간 이런 이미지?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자리 잘 안 앉으려고 하고. 옆자리도 안 앉으려고 하고 정말. 맞아. 그래 우리가 통계적인 자료는 많지 않지만 저희 뭐 그런 실생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종적으로 진짜 전형적인 차별인 게 흑인이나 어떤 무슬림이라던가 동남아 분들한테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백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오히려 막 가서 영어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고 막 아는 척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거는 진짜 이미 위계 질서를 만든 거잖아. 나라별로 뭐 어떤 그 유색 그 색깔별로. 네. 그건 진짜 완전한 차별의 전형적인 거 티피컬이지. 맞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또 요즘에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법안에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계류 중인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런 소수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신 분들 이런 그런 분들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그러니까 천주교 그분들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좀 압박이 들어간 거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좀 차별금지법에 대한 뭐 통과가 아직도 난망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면 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아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 흑인의 입장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입장이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 그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차별한다는 게. 근데 그런 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사실은 제 어떤 해결책은 공감 능력을 길러라야 어떻게 보면 공감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길르면 차별이 나아질 거다 이런 건데 그럼 공감 능력 어떻게 기를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지. 하루에 한 번씩 껴안기,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요 뭐 한마디씩 하기 이런 거.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저 음악하는 작업도 사실 거의 공감에 대한 거거든요. 내 노래를 같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듣고 이런 건데 공감 능력을 기르려면 제 생각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일들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지름길이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안 해보고는 사실 뭔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게 많이 해서 축적이 되면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서 어지간한 걸 해봤어. 근데 그래도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다양한 것들을 하면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걸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중에서 한 가지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경험 자체가 경험치가 적으면 어떤 새로운 걸 봤는데 이거에 비스무리한 내 경험치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아예 공감이 안 돼. 사실 그런 사람한테 뭔 짓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안 생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면. 맞아. 정말 그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거를 이런 뭐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재벌들한테 약간 알바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 편의점 알바 한 3-4달 의무 규정으로. 그러니까 깜빵 보내지 말고 그냥 알바 시켜.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면은 알 거야. 본인이 그 돈 다른 용돈 안 받고 그 돈으로 한 서울에서 자취방 하나 구해가고 생활해 보라고 하면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맞아.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서 뭐 경영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데 절로 들 것 같아. 저는 진짜 환매 말한 대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편이라 정말 공감. 특히나 일단 교육 부분에서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최소한 맞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라도 다른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과라던가 다른 학교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아무 사고도 일어나는데 괜한 걱정만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막 이런 테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뭐 파리나 뭐 독일에서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뭐 출국을 입국시키지 마라 뭐 이런 거. 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극단주의자와 무슬림은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게 결국에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자생적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뭐 외로운 늑대다 이러는데 누가 자생적으로 테러리스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야. 맞아.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고립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입국을 막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테러라도 안 터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넷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주민이나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거든요. 난민법이라는 것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난민법이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난민으로 받냐 하니까 약간 무슬림은 일단 배제하고 그 미얀마 쪽은 어떤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랑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많대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만 골라서 난민 신청을 받으면은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미얀마 난민들이 좀 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뭐 이민 공화국 뭐 이런 건 아닌 거지 사실상. 어쨌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디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근데 이거는 현실인 게 현실의 다문화주의가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것은 눈에 보다 뻔하다. 왜냐면 벌써 200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안산 원곡초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 재학생이 407명인데 거기 58%가 다문화 학생이래요. 58%.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그런 안산 봉합단지가 몰려 있는 그치, 곳이다 그치. 보니까 중국인들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일 정도로 그 이민이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 사회 문제가 될 건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감수성을 높이고 맞아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런 충격에서 완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맞아. 사실상. 그리고 최소한 사실 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최소한 어떤 이민 문제라던가 어떤 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그 왜냐하면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되게 갑자기 생기잖아 내 앞에서 생기는 거. 근데 그때 좀 준비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도 이민자들이나 이주자들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도 점점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빼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지금 논란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숙식밖에 안 된다. 이제는 좀 현실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미 좀 그 한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 이게 영향력이 이제 과소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글로벌 세계도 됐고 맞습니다. 특히나 동남아라던가 그 탈북자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탈북민들, 세터민들이라 그러죠. 세터민들도 이제 뭐 몇십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거든. 그분들도 이제 이 차별 문제에 있어서 큰 이제 화두가 되겠지 앞으로 더. 그렇죠. 특히나 통일이라던가 이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나름 하겠지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게 막 엄청 어려운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키워놓으면 앞으로 변화된 사회, 어떤 다양화된 사회나 어떤 차별적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위클리픽은 저희 이 정도로 한번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좀 진지하게 이민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2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또 영화에 관련한 종사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일했던 분이 이렇게 또 나오셔갖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2부까지 또 이어서 네, 또 재밌는 얘기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게스트분 이거 들으면 진짜 부담스럽겠다.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다 해주신 거 한다고 하고 그러면 맞아 할머니 불러갖고 재밌는 얘기 듣는 얘기야 듣는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그러면은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